자, 계약명의 신탁입니다. 자, 의를 보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이것은 똑같죠. 2자가 아니든 3자가 아니든 계약이든 똑같아요. 자, 신탁자 유임에 따라서 이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2자 간, 3자 간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나서 수탁자 앞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를 계약명 신탁이라 한다는 겁니다. 즉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명 신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우리 전 시간에 요 3자간을 배웠잖아요. 3자간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인과 이 신탁자인 A가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으로 오게 되면 요 신탁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요 수탁자라고 하는 B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등기가 다이렉트로 수탁자 앞으로 넘어가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매매계약 체결하는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는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본수 와볼게요. 자, 효과를 보면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자간과 3자간과 똑같이 이 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트를 펴보면 자, 노트에서 요 신탁자인 A와 수탁자인 B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잖아요. 필기하세요. 자, 요렇게 화살표를 하시고 이 신탁 약정은 뭐다? 법 보호 X.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똑같죠? 똑같아요.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교재와 볼게요. 자, 교재와 보면 일단 끊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에 기한 등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를 때에는, 즉 매도인이 모른다는 말은 선의이단 말이에요. 선의다. 선의일 때는 이 약정을 유효화시킵니다. 반면에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악의거든요. 악의. 안다는 것은 악의입니다. 알 때는 무효가 됩니다. 자, 이 얘기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인데 앞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앞 페이지 이 부실법을 가보면 사조가 나와 있죠. 사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쵸? 이 약정에 따른 등기에 이루어진 물권 변동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다. 무효다. 그래서 2자간, 3자간 다 무효화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앞에 끊어볼게요. 자, 여기부터 잘 보셔야 돼요. 수탁자가 한쪽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자 보세요. 상대방 당사자는 이것이 누구냐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의단 말이죠. 선의. 착할 선자 써서 선의일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유효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당사자인 매도인이 선의라면 유효고 악의라면 여전히 무효다 이런 말이죠. 그쵸? 그쵸? 요 부분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계약명 신탁에서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보면 매도인이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에는, 그 말이 선의일 때에는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단 말이죠. 물권 변동은 무효단 말이죠. 그쵸? 유효단 말이죠. 유효. 반면에 악의일 때에는 여전히 무효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봅니다. 자, 여기 매도인 나와 있죠? 매도인이 이 A, B 사이에 이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 등기를 넘긴단 말이죠. 이 등기를 넘긴다고요. 등기를 이 수탁자 앞으로 넘긴다고 할 때 이 등기를 넘길 때에 매도인이 선의였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갑에서 B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B인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아시겠죠? 소유자가 됩니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제3자인 C한테 처분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매도를 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주거나 가등기를 설정해 주거나 할 때 이걸 임의처분이라 하거든. 이런 형식으로 처분해버리면 횡령이 되냐 배임이 되냐 이 얘기인데 횡령 배임이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건 내 거라니까요. 이 사람 게 아니고 이 사람 게 아니고 이 사람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쵸? 왜 A 건 아닌가요? 법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A, B 사이의 약정을 법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A 거 아니에요. 그래서 B 거란 말이죠. 그쵸? 이 등기는 갑이 선의였기 때문에 유효하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갑게 아닙니다. 갑 것도 아니고 A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 거다? 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것인 것을 임의처분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즉 갑에 대해서 A에 대해서 횡령 배임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악의라면 어떻게 됩니까? 즉 갑이 그런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알고서 넘겨줬다. 라고 할 때는 이 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등기가 무효라서 B 소유가 안 돼요. 여전히 그건 내 거란 말이죠. 갑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전히 매도인 소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B란 사람이 이것을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그 등기 무효인데요. 그 기화로 하여 이걸 C에게 임의처분했다 했을 때 이건 또 무슨 죄가 될 거냐 이 말입니다. 역시 횡령 배임이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왜 갑에 대한 것에 횡령 배임이 안 될까요? 갑과 나하고는 신탁 약정이 없잖아요. 신탁 약정이 있는 것은 A하고 신탁 약정이 있을 뿐이지 갑과는 약정이 없기 때문에 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되지 않고 갑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B가 이것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 배임이 안 된다. 두 번째로서는 그러면 A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 배임이 될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이 약정이 있다는 것을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횡령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등기는 갑의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A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면 갑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B가 이걸 처분했다고 했을 때 B가 처분한 것은 어느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 배임이 안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 본문 도표에서 1번을 보면 선의일 때 지어볼게요. 선이라 하더라도 악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무효다. 횡령 배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매도인이 선의일 때 나와 있죠? 그래서 판결 쭉 읽어보세요. 신탁자와 수탁자가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당사자가 된다는 말은 계약명 신탁이구나 이런 말입니다.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계약명 신탁밖에 없어요. 3자간 그런 거 없어요. 자, 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 이게 바로 매도인이 선의일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에 자, 밑에 보시면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설명드렸죠? 따라서 그 자는 타인재물 보관자가 아니다. 왜?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인재물 보관자가 아니라는 말은 처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서 역시 선의인 계약명 신탁이라고 친절하게 써주고 있죠. 따라서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로 되지를 않는다. 결론이 뭐다?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이 판례도 잘 나와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도 계약명의신탁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 C, D, E 이렇게 할게요. 이 사람이 이제 1억씩 투자를 했어. 1억씩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저기 어디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경매로 나왔어. 경매. 근데 이것이 이제 10억짜리 땅인데 경매 유찰 돼가지고 이제 5억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1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합치면 5억이잖아요. 그쵸? 이제 이 5명이서 이제 이 땅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낙찰 받으려고. 그런데 대표자 명의를 B, C, D 5명 다 이름 쓴 것이 아니라 한 명으로 이 사람 이름으로 대표하여 이 사람이 이제 단독 명의로 이렇게 입찰에 들어간 거야. 입찰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사람으로 같이 공동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이 A라는 사람의 단독 이름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결국 이 A라는 사람 이름 앞으로 이제 낙찰받게 되는 거예요. 법원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법원은 이걸 모르죠. 법원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선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땅 건물을 이 공동명의자, 공동으로 투자한 사람들 모르게 지 멋대로 갑이라 할까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임의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횡령배임이 될까의 문제인데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면 구조가 계약명 신탁과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명의자가 취득한다.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쵸? 여기 B, C, D, E, F라는 사람이 얼마를 투자했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명의자가 투자한다. 내 거단 말이죠. 내 거. 그래서 이 사람이 힘으로 처분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신탁자가 수탁자의 권유로 부동산을 샀다는 거죠. 수탁자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취득했다고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뭐랑 똑같아요? 그쵸? 계약명 신탁이랑 똑같단 말이죠. 그쵸? 그랬을 때 수탁자가 지멋대로 이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관계를 읽어보게 되면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수탁자인 갑이 처분했다고 했을 때 죄책은 뭘까요? 하는 겁니다. 자, 판결유지 보시면 계약명 신탁 써주고 있고 알고 있다고 써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쵸? 따라서 이 수탁자는 자기 앞으로 아직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효니까요. 그건 여전히 매도인 소유가 되는 것이라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도 아니고 타인 사무 처리자도 아니다. 결국 그 말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배임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배임이 될까?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하고는 어떤 약정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횡령배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어느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배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노트에 나와 있잖아. 노트에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이 수탁자가 이걸 처분해 버리잖아. 그러면 전부 다 횡령배임이 안 됩니다.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도.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교재를 와보세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관련 문제입니다. 자, 제3자에 대한 관계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법조문을 가보면 자, 요 사망입니다. 그쵸? 1항, 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쵸? 수탁자가 이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팔아먹잖아요. 그쵸?
그때 그 제3자는 상대방인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명신탁이 유효든 무효든 상관없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요. 자,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노트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만을 보았잖아요. 지금부터 볼 것은 신탁자, 수탁자 문제가 아니라 요 제3자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자, 이 경우를 볼 때는 명신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보는 겁니다. 자, 유효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종종 배우자, 교회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신탁 약정을 합니다. 이때 보관자인 수탁자가 신탁자 동의 없이 지 멋대로 처분하면 횡령된다 했죠. 그렇죠? 이때 제3자인 C가 선악불문하고, 그 말은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그것이 선악불문이라는 거죠. 알았든 몰랐든 유효하게 소유권이면 소유권, 담보권이면 담보권을 이 C라는 사람이 취득하게 됩니다.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수탁자의 횡령에 적극 가담했을 때, 횡령이라는 고하 것은 명신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깔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횡령 행위에 만약 적극 가담했다면 이 사람이 횡령이 되는 거니까요. 이때 C는 횡령죄의 공범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이잖아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소유권자로부터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따라서 이것은 작물이 아니죠. 그래서 C는 작물 취득이 될 수 없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와서, 자, 제3자의 관계, 우리 앞에서 부실법 4조 3항을 봤을 건데요. 자, 이런 명신탁 약정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했을 때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이면 소유권, 담보권이면 담보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됐죠? 자, 판례 보면, 자,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갑으로부터 을이, 여기서는 제3자입니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갱려받았다고 했을 때 을은 제3자입니다.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렇죠? 따라서 이 권리자인 을이 한 처분 행위는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제3자의 주체입니다. 자, 만약 제3자가 명신탁 작정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탁자가 횡령행위를 할 때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자는 공범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관련 판례가 있는데, 자, 보시면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처분하는 것이 횡령죄 된다고 했었죠? 이때 제3자가 그 수탁자와 짜고 치면, 짜고 공모하면 횡령죄의 공범이 됩니다. 됐나요? 옛날 판례인데, 옛날 판례 같은 경우는 명신탁 관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횡령이 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지만 이 판례를 바뀐 판례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횡령죄가 명신탁 관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깔았을 때는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선회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종중 및 배우자의 명신탁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랬죠? 그래서 수탁자가 자기 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미 처분했다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종중 동그라미. 명신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는 앞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판례에서. 자, 그래서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 임무 위배에서 횡령행위를 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다. 업무는 법령 계약, 관례, 사실상 묻지 않는다. 사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대표이사의 업무를 행해 왔다면, 그래서 대표이사의 일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왔다면 여전히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그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했단 판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볼게요. 자,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조심할 것이 미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점에서 횡령죄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횡령죄는 미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미수가 없다는 것이. 횡령죄는 미수범을 처벌해요. 그런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미수처벌 조항이 없다. 기출 2번인가 3번인가 됐습니다. 자, 대상물을 볼까요? 유실물, 표류물, 타인 점유 이탈물, 매장물 4개입니다. 유실물, 표류물,
타인 점유이탈물, 매장물. 무주물은 아니에요. 그렇게 네 가지 좀 봐두시고. 자, 판례를 보시면 훈련 구역 내에 있다 했잖아요. 내에 있는 것은 이탈물이 아닙니다. 그쵸? 점유권이 훈련 그 부대죠. 군부대 내에 있다는 거예요. 자,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내가 보관해 주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쵸? 영득할 의사가 없다. 나타날 때까지 내가 보관해 준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횡령죄든 점유이탈 횡령죄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기 자기 집에, 친구 집에 운반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때는 범위가 없다. 고의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3번 판례 같은 경우는 최근 작년에 9급 검찰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간혹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